개헌에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지금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잠깐만 하는데 지금 보니까 광역 후보들을 모아서 면접을 봤더니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박종희 같은 사람들은 홍준표 때문에 당이 선거가 안 된다고 대놓고 디스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광역 17곳 중에서 8곳에 전략공천하겠다. 이걸 확정했습니다. 또 기존 후보를 그대로 준 거 아닙니까? 사실상은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고요. 후보가 없는 거죠. 지금 마땅한 후보. 경선할 만한 조건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죠. 대안이 없으니까 이제 뭐 부산이라든지 등등해서 8곳 정도는 전략공천하겠다는 것이고. 원래 서병수는 공천 안 준다고 그렇게 그랬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안이 싫어도 없는 거죠. 홍준표 대표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불구대천주 절대 저기는 원수인데. 주기 싫다 뭐 이랬던 건데 결국은 글로 가는 거죠. 이게 얼만큼 처져 있냐 이렇게 느낌이 분위기가 경선하는 지역이 2곳밖에 없어요. 대구, 경북. 그것도 뭐 정리를 곧 하겠죠. 진짜 웃긴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현 대구시장, 경북지사는 지금 3선대 면입 못하죠. 그러니까 현역들도 뛰어들고 뭐 하다못해 구미시장, 남유진 이런 사람도 뛰어들고 그랬는데 거기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내가 한번 나가볼게 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 나가는 곳을 3곳으로 결정을 했더만요. 다른 데서 현역 의원 나가지 마 이런 정도인데요. 세 군데입니까? 네. 경남, 경남, 충남, 경남 인천. 한 군데만이고요. 사실은 확정적으로 뭐 일단은 당에서 만약에 지금 경선은 여러 군데 하는데 전략 지역은 우리가 불리한 지역의 전략을 하는 거잖아요. 유리한 지역은 경선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 예상컨대 경남은 아예 지금 후보가 현역 의원이 없는 거죠. 후보 중에 그러니까 지금 뛰겠다는 김경수 후보는 3월까지 3월까지 고민을 정리를 해서 입장을 내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적으로는 3명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정도까지만 허용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전남은 지금 주저앉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후보가 될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일당을 유지하기 위한 그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숫자가 한 맥시멈 최대 3석까지라고 본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어서 그에 기초해서 이제 이런 선거 실무를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라인은 결국 이제 대표 사무총장 그렇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총장 입장에서 한 3석 정도로 최대한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뭐 가령 전남을 가급적 현역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문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기계적으로 딱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어서 여기는 현역 돼 여기는 나가지만 뭐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또 어느 지역 경선에서 현역이 경선을 붙어 있는데 그게 꼭 된다고 지금 보기도 애매하고 안 된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그런 지역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그 고민이 좀 있죠. 이 숫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그럼 대한. 두 분이 보시기에는 경남의 김경수 의원은 나갈 가능성이 큽니까 작습니까? 매우 크죠. 매우 크죠. 네. 부산 경남을 만약에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다면 부산도 분위기가 제가 주말에 내려갔다 와보니까 정말 여론도 여론이지만 그 밑바닥에서 계시는 분들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후보만 결정되면 서로 간에 한 팀으로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부산시장 만들겠다거든요. 최초의 정권 교체인데 부산 입장에서 그럼요. 정말 역사적이죠. 그러니까 PK에서 또 우리가 생각보다 울산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울산도 부울경을 하나의 지역으로 묶으면 그동안 이제 낙동강 벨트가 2012년도였던 거고 2016년도에 이제 한 10석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소속까지 포함하면 그쪽 지역이.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지방선거는 개헌과 동시되면서 자치분권 강화가 있고 또 하나가 그야말로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을 했고 목숨을 건 단식으로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깨고 싶어 했던 지역 타파 균형 발전 이거잖아요. 그 꿈이 이제 일단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뤄진다면 정말 반쪽만 이제 웅크리고 있었잖아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다리를 좀 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만세를 부릴 수 있는 건 다음번 총선인데, 그리고 이제 더 좋은 사기 정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면 경남에서 그 김경수 의원한테 우리가 그렇게 당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를 꼭지를 따주지 않으면 울산하고 부산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희생을 좀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부산, 울산, 경남이 성과를 내면 저희가 정말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6월 13일 날 저녁에
지도를 이렇게 이제 대구 경북 정도의 빨간색 뭐 한두 개 빼고 나머지 다 뭐 파란색 정도 파란색이다.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새가 날아든다의 파란색이죠. 그러니까요. 네. 뭐 여담인데 자유한국당이 전에 새누리당 전에 한나라당까지는 파란색을 썼잖아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파란색을 너무 좋아했는데 세상의 정치적인 이유로 파란색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빨간 거. 새누리당 하면서 빨간색 가져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때가 아마 제 기억에 김한길 대표 체제일 때인데 저쪽이 빨간색을 가져가니까 파란색으로 바로 바꾸더라고요. 이거 처음에는 기분이 좀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파란색이 내색이 된 거예요. 아, 이건 색깔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가 사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파란색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태극 문양의 남북이잖아요. 남북이 빨강 파랑인데 딱 그 두 개 중에 하나로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죠. 한반도기도 파란색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지도 선거 끝나는 날 지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최근에 당이 뭐 미투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야 민주당의 지방선거가 조금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선거의 목표에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언론 쪽으로부터 질문을 종종 받아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연초에 각종 여론조사하면 거의 싹쓸이 수준의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올 때 그때 당의 선거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제가 이른바 9+알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한편으로는 약간의 엄살을 섞어서 신중론, 내부 경계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서는 조금 더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뜨고 업되고 낙관되는 걸 좀 막아야 그렇죠. 되겠다는 생각에서 의도가 있었는데 요새는 저는 오히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이게 여전히 뭐 그런 9+알파는 유지되고 그 이상 가야 되는 것에 더해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역사적인 선거가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해야 된다. 요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 문제에 대한 것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촛불 대선 이후에 최초의 전국 선거거든요. 그래서 촛불혁명부터 이어지는 연체의 전체 흐름이 큰 틀에서 보면 결국 남북관계도 그렇고 촛불도 그렇고 미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 사회가 더 공정과 진보로 나아가자라는 흐름 속에서의 첫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그에 걸맞게 우리가 그런 역사적 선거에 갚을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이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십시오라고 국민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대하기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 역사적 승리를 사실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요. 대통령 지지율이 왜 중요한지를 최근에 한번 깨달아 본 게 있는데 국민들은 좋아하는 당을 떠나가지고 민주당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20%가량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나라가 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뭔가 내가 찍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에 의해서 나라가 좋은 나라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당의 악재가 터졌을 때 실제로 지지를 뺀다 이런 것보다는 그 지지율이 빠질까 봐 더 지지하는 그런 느낌이 결집을 있었어요. 하는 거죠. 네. 그게 박근혜 때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 그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지방선거 때 사실상 박근혜 완전 망했네 했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느끼는 것도 국민들은 그런 현명함이 있더라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게 이번 지방선거 때 저희가 정말 잘 선택해서 이기는 후보를 선택해서 기반을 바꿔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력 교체가 안 되면은 그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50이고 나머지 이제 야당이 가져가는 게 이제 대략 한 30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에 분포가 그랬잖아요. 이전에 소위 자유한국당 계열이 50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이 30이고 나머지 정의당이나 등 해서 10 정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낸 건데 그러면은 지방선거에서 부울경을 바꿔내면 고착화되는 거죠. 저희 50의 지지율이. 그럼 대통령의 지지율이 70이고 우리가 50이고 선거는 다당 구조니까 이 구조가 유지가 되면 다음번 총선에서도 50대 나머지면 소선거구제가 전제가 된다라고 하면 거의 지금에 있는 의석수에서
부울경과 대구 경북에서도 일정하게 선거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호남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의석수가 지금 121석이잖아요. 그러니까 23석이 그렇죠. 빠져 있어서 그렇고 부울경을 더 붙이면 사실 굉장한 힘을 갖고 나라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거 결과는 최종적으로는 정당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결정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연초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그러니까 당의 자세는 방심하지 말자, 자만하지 말자, 그리고 실수하지 말자 이제 이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흔들리지 말고 철저하게 닥쳐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역사적인 승리를 원하고 있는 국민의 어떤 이런 변치 않는 흐름에 답하자 이런 각오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력 투구하면 그 결과는 역사적인 승리로 나타날 가능성이 전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 해야죠. 네. 근데 지금 아까 좀 전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 지방선거에 있어서 후보 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 어째나 저째나 해도 선거 나갈 사람이 없으면 선거 못 뛰는 거고. 저 당연히 부끄러운 거죠. 네. 근데 지금 그 재보궐선거 때 보니까 이번에 그 영입하신 분들 언론 출신인데 사실은 언론이라고 볼 수 없었던 사람들 이제 언론 탄압 프레임으로 영입했는데 기로환영 씨는 지금 충남 천안 갑에 배현진은 지금 송파 을에 지금 지역위원장이 됐단 말이에요. 기란영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우리로 오면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한테 잘린 사람이거든요. 참. 근데 박근혜한테 잘렸는데 어떻게 잘린 정당에 또 들어가가지고 후보가 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스타일이고, 뭐 배현진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뭐 유명한 분이다 그랬더니 악명 높은 분이지 어떻게 그게 유명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배현진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렇지만 후보까지 못 갈 거라고 봐요. 정글 같은 곳에서 시점이 뭐 지역위원장 정도를 준다고 하면 공천도 하겠다는 의지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략 공천 주겠다는 건데 지금 앞으로 80일이나 남았는데 그 안에 이분이 했던 행적이 별로 지금은 이제 국민들 앞에 충분히 소개가 안 됐잖아요. 내 뱉은 말 다른 갖고도. 사람을 한다고 해도 뭐 크게 지지율의 차이가 없을 거여서 글쎄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뭐 후보가 될지 안 될지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경력도 없고 뭔가 그 경험도 없는 사람이 송파 같은 노른자의 땅에 그냥 내리꽂히는 상황이 되면 거기서 준비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져요.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배현진이 후보가 못 될 가능성이 제가 100% 공감합니다. 지금 유영아 씨가 이 지역 아니었나요? 그랬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을 전략 공천을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정당입니까? 그러네 진짜. 유영아를 전략 공천을 해야죠. 네. 유영아를 공천을 못해서 결국은 최명길이 된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한 입으로 여러 말 합니까? 또 출당당한 분이라서 뭐 복잡하고 골치 아프네요. 누가 출당을 그래요? 당해요? 출당할 때 그랬습니다. 출당하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사법적인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홍준표 대표예요. 유영아 씨는 그 당에 계속 속해 있나요? 아니 어쨌든 영입을 뭐 해야죠. 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배현진 씨보다 유영아 씨가 더 유명하죠. 자, 둘이 막 싸움을 붙여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잊지 말자 유영아, 그렇지, 상기하자 그렇지. 유영아. 그렇지. 네, 유영아는 뭐 하십니까? 뭐 지켜줘서 미안하다. 소속이 자유한국당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프로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된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자,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이 이제 드디어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하기로 정의당이 결국에는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제 실무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제 정해지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21석이 확보가 됐다 그러고요. 민주당한테는 사실 좋은 점이 더 많은 상황인 거죠. 아무래도 밤이당 하나 있는 것보다는 근데 원내교섭을 할 때는 그 상대가 적은 게 대화할 여당 때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여당에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밤이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초록은 동색이지만 이번에 민평당과 그 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의 원내대표가 어느 분이 되냐에 따라서 전선이 2.5 대 1.5로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는데 원내 협상이 복잡해지는 측면도 있고 비교적
그래도 이렇게 공동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이 반반이 돼서 또 좋은 점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정의당과 평화당에 속해 있는 분들이 저쪽으로 가거나 또 아니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직접 바로 뭐 이렇게 함께 결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어차피 존재하는 것인데 일정하게는 억지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은 뭐 크게 나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의와 평화, 평화와 정의 이분들이 사실상은 24석 정도 가진 거거든요. 지금 바른미래당에 지금 그 3명, 세 명 포함하면은 있으니까요. 네. 그 정도면 힘을 좀 일단 갖는다고 저쪽이 27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바른미래당에. 그 바미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 한 분이 네. 민주평화당의 대변인으로 임명. 그건 진짜 거매지긴 해요. 진짜 너무 심하죠. 근데 뭐 그 정도로 저는 대변인도 있고 연구원장도 아닌가? 맞아요. 그렇죠. 예. 출당 시키겠네, 거다. 아니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그냥 내보내주면 되는 거지. 출당시키겠어요. 예. 근데 정의와 평화 이 모임은 이중대란 소리 듣기 싫고 그래서 지금 이번 개헌 문제만큼은 또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하지 말고 국회에서 하자고 지금 던지지 말라고 이렇게 일단 참 그 정치인들 신기해요. 아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왜 막고 나섭니까? 헌법 정신에 아니, 있는 걸. 그러니까 이중대란 소리 듣기 싫으니까 하는 아유, 제스처처럼 보이거든요. 무슨 이중대, 삼중대가 그렇게 아니 중요하다고. 대통령 지지율이 좀 묻어가면 훨씬 더 좋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헌법 정신을 왜 스스로 훼손합니까? 헌법에 대통령이 제한 발의권이 있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해요? 네. 그러고 정치권이 그 나름대로 국민들의 신망을 받고 있다면 그런 소리가 국민들로 박수 받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신뢰도가 훨씬 높은데. 그런데요. 지금 이제 사당 체제가 됐다 그러는데 저는 사당 체제가 오래 못 갈 거라고 보는 게 바른미래당이에요. 지금 이거 바른미래당은 사실 컨벤셔널 꺼도 없고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7%. 예, 욕은 욕대로 먹었는데 후보도 못 내고. 그래서 결국에 나오는 이야기가 유승민 경기도지사 그리고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설이 또 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나가지 않으면 분위기상 완전히 전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논평을 냈더니 뜻하지 않게 남경필 지사가 부르르 떨면서 예의를 갖추라고 이렇게 하던데 혹시 보셨어요? 그러셨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자유한국당이 후보로 낸다고 전략공천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올드보이다.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후보를 돕기 위해서 사실상 선거연대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선거연대 아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석연 법제처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선출될 때 문제가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임기를 단축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간수법법이라 그러니까 공부하시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막말하고 정말 대통령 임기 단축하라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을 인정 안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막말 올드보이 했더니 예의를 갖추래요. 그냥 어그로꾼인데 다 내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남경필 지사한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첫 번째는 그러면은 이석연 전 처장의 법제처장의 두 가지 말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게 퍼부었던 저주를 동의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의를 갖추라고 하면은 먼저 대통령에 대한 예의부터 갖추는 게 또 예의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거고 세 번째는 아니 남경필 지사가 느닷없이 이석연 법제처장에 대해서 왜 두둔하고 나오는지 혹시 뭐 지위를 변동시키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좀 얼핏 듣고 되게 좀 난감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지 않았던 말 중에 하나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하시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아이고. 남경필 지사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그 양반은 지금 선거 컨셉이에요. 각종 방송 나가는 것마다 나 이혼했어. 내 자식 문제로 가슴이 아파. 그게 선거의 전략이 아니 근데 되더라고요. 그게 컨셉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거의 이제 막다른 골목에 가고 있다 이렇게 보죠.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그 박종희 씨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남경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율보다 안 나오니까 내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적인 그 개인 뭐 개인사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바른 미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가 이렇게 고집을 피워서 여기까지 사실 온 거고 이 상황에서 자기들의 전략이랄까 지금까지 공약 비슷한 건 지방선거에서 제2등의 당으로 올라서서 그 힘으로 사실은 보수의 대표 주자가 되겠다 이건데 이 상태로라고 하면 당을 만드는 의미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죠. 네. 정치는 생물이라는 것처럼 차라리 민주평화와 뭐 정의당 이런 교섭단체가 훨씬 더 지지율이 높아질 높을 거예요. 가능성이 더 네, 높다는 제가 볼 거죠. 때는 곧 2당으로 될 가능성도 있어요.
심지어 이분들은 사실상 27명 당인데 당직자 수가 200명이 넘어요. 그 더불어민주당보다 많다면서요. 저희 그래도 214명입니다. 아, 너무 그러지 그래요? 마세요. 그래도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1등이고 저희가 2등이에요. 바른미래당도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구조조정하면은 사실상 이 당직자들 중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잘려나갈 그렇죠. 거라고 그러는데. 네, 네. 아이고 마지막으로 안철수 얘기만 잠깐만 할게요. 백의정군이란 말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이 양반은 자기 말을 지키는 법이 없어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불과 얼마 만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갖고 당대표 내가 되는 이유가 당 지지율이 너무 바닥이어서 끌어올리겠다. 안 됐어. 그러면서 또 바른정당하고 합치면서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신 물러나고 해라 하니까 합당시켜놓고 물러나겠다 해서 물러나긴 했어요. 그리고 백의정군 하겠다 했는데 바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당무에 복귀하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요. 안철수 대표가 카메라에서 사라지니까 바른당하고 국민의당이 합당은 했는데 유승민만 나오니까 그렇죠. 국민의당이 사라졌다. 그래서 민평당이 온전히 그 효과를 다 가져가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카메라에 등장해야지만 이게 바른과 국민이 합당한 당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철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순간 사라지고 나타나고 이런 당대표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대표를 안 하는 거는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당대표에서 물러난 거죠. 그러니까 인재영입위원장 정도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참패할 거 아닙니까? 바른미래당이 참패를 하면 그다음에 정계가 출렁출렁 될 때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과 모종에 뭐가 있을 때 홍준표 대표가 물러난 뒤에 그다음에 본인의 스탠스를 잡겠죠. 안철수 스타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사실상의 다스처럼 실소유주에 가깝잖아요. 그럼요. 그 개념이죠. 근데 지금 최고위원회의나 이런 당무회의 같은데 이제 이 양반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딱 앉아 있는 상태가 되면 안철수의 아바타인 박주선 같은 경우에 무기회가 좀 더 쏠리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모양새도 좀 이상하고 그러다가 인재영입위원장인데 사실상은 서울시장 그 당내에서는 유력한 후보가 돼버리고 뭔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이는데 이런 걸 이름하여 정신승리라고 하거든요. 계속 잘 될 거야 하는데 잘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왜 정당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의석 하나도 없어도 다음 선거 때 의석이 막 생길 것이 예상되는 분위기는 좋은데 이게 선거를 치를 때마다 쪼그라드는 분위기면 이게 언제부턴가는 나중에 가장 안철수를 따랐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안철수는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책임론 때문에. 그 폭풍 전야 아닙니까? 근데 안철수 대표가 걸었던 길을 보면 처음부터 뭐 어느 시기까지는 그냥 아예 쉽게 생략하고 새정치연합에서 안철수, 김한길 이렇게 있다가 결국 그것이 이제 깨지고 나가서 또 뭐였죠? 안철수 천정배였나요? 어떻게 되나요? 누구누구 공동대표였죠? 안철수 천정배였죠. 천정배였다가 국민의당. 그 다음에는 누구였죠? 하여간 그런 식의 계속 했는데 박지원. 하여간 그게 이제 계속 깨지고 바꾸고 깨지고 바뀌고 그러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안철수, 유승민이었다가 다시 이제 뒤로 빠진 것인데 뭐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회전 하다가 이제 우러 가다가 다시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와서는 그 길을 하나를 위해서 가고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상당히 의미 있는 후보로 대선 후보로 링에 오르는 것은 전 끝났다고 봅니다. 자, 안철수 씨는 지금도 정신승리하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이가 젊어서 끝났다고 좀. 아니 의미 있는 후보로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깨닫는 순간이 오면 정치 은퇴거든요. 사실은. 약간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 안철수 씨의 정신승리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새정치라는 게 참 힘들구나. 쉽게 풀리지 않는구나. 하지만 나는 이걸 이겨내고 새정치의 최고봉에 오른다. 이런 식의 계속 정신승리할 건데 벤치마킹을 아마 YS로부터 찾을 겁니다. 본인만 모르는 새정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어렵고요. 힘드네요. 보니까. 정치 안 하기를 얼마나 잘했구나. 정치인들 옆에서 이렇게 약 올리는 재미로 사는 게 훨씬 좋은 전혀 겁니다. 약 안 올라요. 두 분이야 뭐 이제 우리 내 편이라 약을 못 올리는데 방송 원래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약 오르시겠어요. 저쪽 사람들이 안 들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지원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제목으로 달면 그분들 꼭 들으세요. 방송 듣고 하는 얘기 같은 것들이 보여지는데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있나요? 누가요? 반대편에서? 누가? 아니 반대편에서 우리 반대편에서. 설마. 그렇지는 않죠. 눈치 보고 있겠죠. 근데 이 정도 되면 이미 뛰어내릴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지방선거 때 봤더니 아니 광역은 아니더라도 뭐 특정 지역 같은 데서 뭐 하다못해 시의원, 구의원이라도 좀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없다 그러면 거의 뭐 완전 당 쪼개지는 거라고 봐야겠죠. 의미가 없이. 알겠습니다. 패럴림픽 폐막하고요. 다음 주 내일부터 방송 나가는 오늘부터는 이명박 씨가 구속돼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어떤 모습일지 몇 호에서 예, 예. 근무하고 계실지. 네, 그러니까요. 정말 기대가 큰 한 주가 시작되겠습니다. 분양의 남북이잖아요. 남북이 빨강 파랑인데 딱 그 두 개 중에 하나로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죠. 한반도기도 파란색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지도 선거 끝나는 날 지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최근에 당이 뭐 미투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야 민주당의 지방선거가 조금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선거의 목표에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언론 쪽으로부터 질문을 종종 받아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연초에 각종 여론조사하면 거의 싹쓸이 수준의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올 때 그때 당의 선거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제가 이른바 9+알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편으로는 약간의 엄살을 섞어서 신중론, 내부 경계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서는 조금 더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뜨고 업되고 낙관되는 걸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의도가 있었는데 요새는 저는 오히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이게 여전히 뭐 그런 9+알파는 유지되고 그 이상 가야 되는 것에 더해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역사적인 선거가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해야 된다. 요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 문제에 대한 것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촛불 대선 이후에 최초의 전국 선거거든요. 그래서 촛불혁명부터 이어지는 연체의 전체 흐름이 큰 틀에서 보면 결국 남북관계도 그렇고 촛불도 그렇고 미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 사회가 더 공정과 진보로 나아가자라는 흐름 속에서의 첫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그에 걸맞게 우리가 그런 역사적 선거에 갚을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개헌에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지금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잠깐만 하는데 지금 보니까 광역 후보들을 모아서 면접을 봤더니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박종희 같은 사람들은 홍준표 때문에 당이 선거가 안 된다고 대놓고 디스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광역 17곳 중에서 8곳에 전략공천하겠다. 이걸 확정했습니다. 또 기존 후보를 그대로 준 거 아닙니까? 사실상은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고요. 후보가 없는 거죠. 지금 마땅한 아, 대안이- 경선할 만한 조건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죠. 대안이 없으니까 네. 이제 뭐 부산이라든지 등등해서 8곳 정도는 전략공천하겠다는 것이고. 원래 서병수는 공천 안 준다고 그렇게 그랬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안이 싫어도 없는 거죠. 홍준표 대표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불구대천지 절대 저기는 원수인데. 주기 싫다 뭐 이랬던 건데 결국은 글로 가는 거죠. 이게 얼만큼 처져 있냐 이렇게 느낌이 분위기가 경선하는 지역이 2곳밖에 없어요. 대구, 경북. 그것도 뭐 정리를 곧 하겠죠. 뭐. 진짜 웃긴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현 대구시장, 경북지사는 지금 3선대 면입 못하죠. 그러니까 현역들도 뛰어들고 뭐 하다못해 구미시장, 남유진 이런 사람도 뛰어들고 그랬는데 거기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내가 한번 나가볼게 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 나가는 곳을 3곳으로 결정을 했더만요. 다른 데서 현역 의원 나가지 마 이런 정도인데요. 세 군데입니까? 네. 경남, 경남, 광고하고 충남, 경남 인천. 한 군데만이고요. 사실은 확정적으로 뭐 일단은 당에서 만약에 지금 경선은 여러 군데 하는데 전략 지역은 우리가 불리한 지역의 전략을 하는 거잖아요. 유리한 지역은 경선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 예상컨대 경남은 아예 지금 후보가 현역 의원이 없는 거죠. 후보 중에 그러니까 지금 뛰겠다는 김경수 후보는 예, 3월까지 의원은, 예, 3월까지 고민을 정리를 해서 입장을 이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십시오라고 국민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대하기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 역사적 승리를 사실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요. 대통령 지지율이 왜 중요한지를 최근에 한번 깨달아 본 게 있는데 국민들은 좋아하는 당을 떠나가지고 민주당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20%가량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나라가 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뭔가 내가 찍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에 의해서 나라가 좋은 나라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당의 악재가 터졌을 때 실제로 지지를 뺀다 이런 것보다는 그 지지율이 빠질까봐 더 지지하는 그런 느낌이 결집을 있었어요. 하는 거죠. 네. 그게 박근혜 때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 그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지방선거 때 사실상 박근혜 완전 망했네 했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느끼는 것도 국민들은 그런 현명함이 있더라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게 이번 지방선거 때 저희가 정말 잘 선택해서 이기는 후보를 선택해서 기반을 바꿔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력 교체가 안 되면은 그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50이고 나머지 이제 야당이 가져가는 게 이제 대략 한 30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에 분포가 그랬잖아요. 이전에 소위 자유한국당 계열이 50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이 30이고 나머지 정의당이나 등 해서 10 정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낸 건데 그러면은 지방선거에서 부울경을 바꿔내면 고착화되는 거죠. 저희 50의 지지율이. 그럼 대통령의 지지율이 70이고 우리가 50이고 선거는 다당 구조니까 이 구조가 유지가 되면 다음번 총선에서도 50대 나머지면 소선거구에서 하여튼 이번에 지방선거는 개헌과 동시시되면서 자치분권 강화가 있고 또 하나가 그야말로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을 했고 목숨을 건 단식으로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깨고 싶어 했던 지역 타파 균형 발전 이거잖아요. 그 꿈이 이제 일단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뤄진다면 정말 반쪽만 이제 웅크리고 있었잖아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다리를 좀 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만세를 부릴 수 있는 건 다음번 총선인데 그리고 이제 더 좋은 사기 정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보면 경남에서 그 김경수 의원한테 우리가 그렇게 당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를 꼭지를 따주지 않으면 울산하고 부산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희생을 좀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부산, 울산, 경남이 성과를 내면 저희가 정말 그러니까요. 예,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만약에 6월 13일 날 저녁에 지도를 이렇게 이제 대구 경북 정도의 빨간색 뭐 한두 개 빼고 나머지 다 뭐 파란색 정도 파란색이다.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새가 날아든다의 파란색이죠. 그러니까요. 예. 뭐 여담인데 자유한국당이 전에 새누리당 전에 한나라당까지는 파란색을 썼잖아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파란색을 너무 좋아했는데 세상의 정치적인 이유로 파란색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빨간 거. 새누리당 하면서 빨간색 가져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때가 아마 제 기억에 김한길 대표 체제일 때인데 저쪽이 빨간색을 가져가니까 파란색으로 바로 바꾸더라고요. 이거 처음에는 기분이 좀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파란색이 내색이 된 거예요. 아 이건 색깔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이거 김한길 대표가 사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파란색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태극이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적으로는 3명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정도까지만 허용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전남은 지금 주저앉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후보가 될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일당을 유지하기 위한 그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숫자가 한 맥시멈 최대 3석까지라고 본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어서 그에 기초해서 이제 이런 선거 실무를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라인은 결국 이제 대표 사무총장 그렇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총장 입장에서 한 3석 정도로 최대한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뭐 가령 전남을 가급적 현역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문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기계적으로 딱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어서 여기는 현역 돼 여기는 나가지만 뭐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또 그러네. 어느 지역 경선에서 현역이 경선을 붙어 있는데 그게 꼭 된다고 지금 보기도 애매하고 안 된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그런 지역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그 고민이 좀 있죠. 이 숫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그럼 대한. 두 분이 보시기에는 경남의 김경수 의원은 나갈 가능성이 큽니까 작습니까? 매우 크죠. 매우 크죠. 네. 부산 경남을 만약에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다면 부산도 분위기가 제가 주말에 내려갔다 와보니까 정말 여론도 여론이지만
그 밑바닥에서 계시는 분들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 후보만 결정되면 서로 간에 한 팀으로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부산시장 만들겠다거든요. 최초의 정권 교체인데 부산 입장에서 보면. 그럼요. 정말 역사적이죠. 그러니까 PK에서 또 우리가 생각보다 울산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울산도 부울경을 하나의 지역으로 묶으면 그동안 이제 낙동강 벨트가 2012년도였던 거고 2016년도에 이제 한 10석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소속까지 포함하면 그쪽 지역이. 그래서